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아줌마인데요. 저는 되게 고지식하고 고리타분하고 무덤덤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 배우자인데 너무 평가를 나쁘게 하는 것 아니냐고요? 하지만 진짜 그랬던 것을 어찌하나요? 저는 평범한 부모님 아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형제는 위로 언니 하나가 있고요. 아들 없이 딸만 둘인 게 아쉽다고 하시며 친가에서는 씁쓸한 입맛을 습관적으로 다셨습니다. 집안에 되는 아들이 이어나가는 것이라나 뭐라나 맨날 그런 타령을 친가에서는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이남 이녀 중에 둘째이자 장남이십니다. 차남보다는 장남이 어쨌든 집안의 대를 이어가야 한다고 친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정말 옛날 사고방식이죠. 차남보다는 장남이라니. 그렇다면 이러한 가풍 때문에 차남 쪽에서 가장 화가 났을까요? 그건 아니었어요. 가장 화가 나는 것은 장녀 쪽이었거든요. 나는 7살 때부터 온갖 안 해본 집안일이 없었고 부모님도 내가 제일로 많이 챙겨드렸고 나 혼자서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더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런 궁리를 하면서 제일로 효도를 많이 해온 자식이었고 형제들 챙기기로는 이건 역시도 제가 제일로 잘해왔어. 시집을 가던 그날까지도 부모님을 챙겨드리던 자식이 바로 나였어. 집에 손 하나 안 벌리고 시집도 내 힘으로 갔고 오만 시집살이 서름을 다 겪으면서도 힘들다는 소리 한 번을 안 했어. 오히려 내가 시집살이를 당하던 와중에도 우리 부모님이 혹시 건강은 어떠시나 요즘 힘드신 점은 없나 그런 거나 생각하면서 꿋꿋하게 효도를 해왔지. 아들 둘에 딸 하나, 손자도 손녀도 턱턱 잘 안겨드렸어. 그런데 어떻게 아직까지도 딸은 딸년들이고 아들은 우리 아들들이야? 장녀는 종년이고 장남은 장한 아들이라니. 내가 진짜 참고 또 참았는데 이건 아니지. 내 생일 때마다 제대로 축하한다는 인사도 없고 선물도 없고 아이고. 너 생일이니? 벌써 1년이 또 갔어? 이런 소리나 듣는 거 나라고 해서 아무렇지 않은 줄 알아? 저는 큰 고모가 온몸에 힘을 다 짜내서 그간의 서름을 다 토해내셨던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그때가 제가 11살이었나? 그랬고요. 큰 고모는 언제나 씩씩하고 야무지고 여장부 같은 분이셔서 매사에 의연한 분이시라고만 생각해왔던 게 제가 잘 모르고서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친가에 다들 모였던 그날은 큰 고모의 생신으로부터 딱 이틀이 지났던 주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친할머니께서 당신의 아들들만 챙기셨고 맛있는 반찬을 앞으로 밀어주셨고 장남인데 대를 못 잇는 게 아쉽다면서 이제라도 셋째를 가져보라며 큰며느리에게 잔소리를 하셨거든요. 익숙한 잔소리에 저희 엄마는 경험 적은 미소만 지으셨는데 당신은 마치 자리에 없는 것처럼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는 그 상황을 계속 참고 계셨던 큰고모가 폭발하셨던 것입니다. 큰고모가 울분을 토하시자 다들 깜짝 놀라서 숨을 죽였고요. 그런데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두 분의 반응이 압권이었어요. 소리를 지르려면 집 밖으로 멀리 나가서 지를 것이지. 다 들리기 싫이 왜 집안에서 너는 그러냐? 아유, 머리 아파. 너는 나이를 먹고서는 그러고 싶으니? 그렇게 서러운 게 많았으면 진작에 이야기를 하지 그랬어. 그때마다 이야기를 했으면 됐을 것을 혼자 쌓아놨다가 왜 이제 와서 그러니? 너도 참 너다. 아휴, 너 때문에 나는 머리가 아파서 이만 방에 좀 누우련다. 딸년 비 맞추기가 더럽게 힘들구만. 예, 애미야, 너는 가서 이불 좀 펴다오. 엄마가 조용히 일어나셨고 그러면서 옆에 있던 언니를 쿡 찌르셨어요. 언니는 군말 없이 방으로 엄마를 따라가서 이불을 함께 깔았고요. 저는 불그락 푸르락하는 큰고모의 얼굴이 무섭게 느껴져서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졌고 연신 한숨을 내쉬시는 친할머니의 뒤를 쫓았습니다. 엄마를 따라서 이불을 펴는 언니의 머리를 친할머니께서 잠시 쓰다듬으셨어요. 문가에 서 있던 제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아이고, 기특해라. 요것이 가랑이에 달릴 것만 달리고 태어났어도 아무 문제 없었을 것을. 기집애라서 아쉽다 아쉬워. 기집애인데 뭘 하겠어. 기집애인데 뭐가 되겠어. 기집애한테 나는 기대도 안 해. 아휴, 머리야. 잠시 후 집으로 돌아오던 차에서 언니와 저는 나란히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소곤거리면서 언니한테 물어봤어요. 언니, 괜찮아? 아까 할머니가 너무하셨어. 그치? 동생으로서의 애교를 좀 부렸던 것뿐인데 언니가 저를 살벌하게 노려봤습니다. 너는 바보라서 말이 안 통하니까 나한테만 자꾸 모진 소리를 하시는 거야. 바보라니? 나 바보 아니야. 시끄러워, 이 바보야. 나는 오늘 큰 고모를 보면서 느꼈어. 나는 절대 딸내미라 해서 여자라고 해서 얌전하게 숙이고 살지 않을 거야. 왜 살신성인의 자세를 꼭 가져야 돼? 그게 왜 장녀의 미덕이야. 희생하며 사는 것보다 내 인생 멋지게 꾸리는 게 나는 우선이라고 생각해. 나는 꼭 이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성공할 거야. 우와, 멋있다. 언니,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수가 있어? 우리는 부자가 아닌데 무슨 방법이라도 있어? 너 혹시 나 비웃니? 바보 주제에? 나는 너처럼 바보가 아니라서 공부를 잘하면 돼. 오늘 분노가 터진 건 큰고모 혼자가 아니야. 나도 포함이야.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결혼도 잘할 거야. 만약에 고모부가 뚜렷한 직업도 없고 한량 같으신 분이 아니었다면 고모도 분명히 지금과는 취급이 달랐을걸? 나는 그렇게 확신해. 언니의 눈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여파는 상당히 써요. 큰고모의 화는 좀처럼 풀릴 줄은 몰랐죠. 당신이 진지하게 화가 많이 나셨건만 그것에 대고서 제가 왜 저래? 라는 반응이 돌아왔기 때문에 더욱 화가 치밀었으며 상처가 되었다는 것이 큰고모의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큰고모가 이유를 세세히 밝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친할머니께서는 납득이 안 된다는 반응이셨고요. 나이를 헛먹었나? 왜 삐지고 그런다? 큰고모는 심각하셨는데 그걸 친할머니께서는 삐졌다라는 가벼운 평가로 포장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배알도 없는 종년 노릇은 안 하겠다고 하시며 큰고모는 당신의 친정의 발길을 끊고 마셨어요. 연락도 받는 둥 마는 둥 하셨고요. 그러자 작은 고모도 슬그머니 딴청을 부리기 시작하셨죠. 집안의 막내딸로서 작은 고모도 은근히 그 속에 서름이 많으셨던 모양이었어요. 큰 고모라는 지지대가 빠지자 작은 고모도 이탈을 해버리셨습니다. 친할머니께서는 키운 보람도 없고 괘씸하기만 한 딸년들이라고 하시며 속상해하셨고요. 저희 엄마는 골치가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미치겠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며느리들만 중간에서 난감하게 된 상황이야, 이건.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다 터지고 있어. 고래 싸움, 새우등? 저는 있잖아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 엄마가 엄청 유식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엄마는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처럼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뭐라고? 너는 정말이지. 아니다. 됐다. 그래. 건강하기만 하면 된 거지. 수정이 네가 태어났을 적에 너무 작게 태어난 아기여서 걱정도 많았고 잔병치레도 많아서 조마조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게 안 믿길 정도가 되었으니 그걸로 된 거야.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다행이고 감사해. 수정이 너한테는 내가 바라는 것도 없어. 학교 생활 즐겁게 잘하고 건강하기만 하면 돼. 정말요? 우와, 우리 엄마 최고. 너는 속도 편하게 사는구나. 네 언니 같았으면 이런 소리 들었을 때 왜 자기한테 바라는 게 없냐면서 자기를 대체 뭘로 보는 거냐면서 그렇게 발끈했을 텐데.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 어쩜 이렇게 다를까.
풍기는 눈빛부터가 언니는 예리하고 동생은 둥글둥글하고 내가 낳고 키웠지만 정말 신기하네. 맞아요. 언니하고 저는 달라요. 저는 언니처럼 그렇게 공부를 하라고 그러면, 절대로 못해요.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으면, 멀미가 나더라고요. 엄마, 저는 공부가 아무래도 체질에 안 맞나 봐요. 너는 이상한 소리를 아주 당당하게 하는 그런 재주가 있어. 나 때는 학교에 다니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했는데 세상이 좋아졌어. 그래, 수정이 너 같은 아이가 이런 살기 좋아진 시대에 태어난 것도 전부 타고난 복이겠지. 엄마가 자포자기한 듯 제 앞에서 허허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저는 세상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으면 반드시 못하는 학생도 있기 마련이라고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못하는 쪽이 존재를 해야 잘하는 쪽이 잘한다는 소리도 듣고 돋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 당연한 이치 속에서 제가 잘하는 쪽이 아니라는 납득을 일찍 해냈을 뿐입니다. 친가 외가 통틀어서 언니가 대학을 제일 잘 갔어요. 한번 삐끗하기는 했지만 재수 생활을 거친 끝에 고려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대단하죠? 대학 생활도 부지런하게 했어요. 명문대에 들어왔다고 해서 분명히 마음 놓고 들떠서 놀러 다니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겠지. 진짜 경쟁은 지금부터인데 이런 바보들. 집안 배경 뒷배가 빵빵한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지금부터 피 터지게 노력을 해야 하는 법이지. 강의표를 정리하면서 광기 어린 눈빛으로 외치고 웃던 언니의 모습을 보고 저는 새삼 놀라서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솔직히 즐겁고 건강한 학교 생활이나 하면 그것으로 전부라고 생각해왔던 저였는데요. 전공 서적들을 차곡차곡 정렬하면서 빛나던 형형한 언니의 눈빛을 보니까 제가 너무 아니라고 현실 감각이 없는 바보처럼 느껴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언니가 놀려댔던 것처럼 저는 바보가 맞았나 보더라고요. 수정아, 너네 언니 대학생이라고 그랬나? 어디 대학교 다녀? 우리 언니? 고려대학교 다니는데? 뭐라고? 고려대학교? 오, 진짜요? 와, 장난 아니다. 대수롭지 않게 질문을 던졌던 학교 친구들의 얼굴에 감탄이 번졌고요. 어느새 저희 엄마의 어깨에는 힘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뿐인가요? 미묘한 차이였지만 자식인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엄마의 턱이 이전보다 위로 들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언니가 명문대생이 되고 난 후에 일어난 변화였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표정에 여유가 생기셨어요. 흐뭇한 미소를 자주 짓게 되셨습니다.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는 소리가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치요, 어머님? 엄마가 호호 웃으실 때마다 친할머니께서는 머쓱해 하시면서 그러게 라고 하실 뿐 별다른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과거를 생각한다면 실로 놀라운 모습이었죠. 엄마는 친인척들 앞에서 언니 자랑을 매번 빼먹지 않으셨습니다. 언니가 야물딱져서 대학 졸업 후에도 사회생활을 잘할 거라고 자기 앞길 잘 펼칠 거라고 호언장담을 하셨고요. 그럴 때마다 친인척들은 모두 부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런 게 혹시 가진 자의 여유라고나 할까요? 엄마는 어느새 큰 고물을 먼저 챙기는 분이 되셨어요. 형님, 다 같이 강원도에 가기로 한 거요. 도착하면 점심부터 먹어야 할 텐데 어디로 정할까요? 그런 걸 왜 나한테 물어? 내가 뭘 안다고. 형님이 잘하시니까 그렇죠. 이상하게 형님이 가자고 한 곳은 다 괜찮더라고요. 내가 장소를 잘 보기는 하지. 그런 쪽으로 감이 좋아서. 다들 형님이 어디로 가자고 해야 믿고 안심하고 가는 거 아시죠? 옳게는 뭘 또 말을 그렇게 해. 그러면 점심이니까 가볍게 칼국수로 할까? 칼국수 좋죠. 어머님도 면 잘 드시니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역시 형님이 이런 거 결정을 잘 하신다니까요. 사람 비행기 좀 그만 태워. 이러다가 유럽까지 날아가겠어.
자식을 대학에 잘 보내서 그런가? 올케가 아주 센스라는 게 똑부러지는 사람이라는 게 옛날에는 몰랐는데 지금에 와서는 아주 잘 보이네. 엄마가 축혀 세워주시는 게 큰고모 입장에서는 좋으셨나 보더라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사실 베푼 만큼 돌려받았으면 싶은 것이고 대접이나 대우를 받으면 어깨가 으쓱해지고 크게 화가 났던 것도 단순한 계기 하나로 풀어질 수 있는 법이잖아요. 큰고모가 그러셨나 봐요. 사남매 중에서 서열 1위, 맞이의 위험, 이런 걸 작게나마 확인받으실 때마다 숨길 수 없게 입꼬리가 춤을 추셨거든요. 큰고모가 다시 당신의 친정에 왕래하며 지내시자 작은 고모도 따라서 그렇게 하셨고요. 자연스레 그 중심에 계신 엄마의 존재감은 과거보다 더욱 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제가 대학에 진학을 하였다는 이야기예요. 일렬의 변화들을 전부 제 두 눈으로 목격하였기 때문에 고려대 하나가 이렇게 만든 거다 라는 판단 아래 제가 대학 입학이라는 것을 난데없이 목표로 담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보다 그 당시의 대학의 중요성이 훨씬 더 컸다는 사실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겠죠. 한번 대학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니까 전국 대학의 서열이라는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적나라한 저의 성적표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전쟁이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이 지냈던 저였기에 맨 땅에 헤딩을 하는 모양새로 공부를 시작해야 했는데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서 아예 놓아버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광기에 차있던 언니의 눈빛을 떠올리며 인내심을 끌어올렸습니다. 스카이 입성을 해낸 언니에게 절대 비할 바는 못 되었지만 저는 서울 소재의 4년제 대학에 입학하는 쾌거 정도는 이루어냈답니다. 수정이 너 공부 못하는 거 아니었니? 그랬는데요. 대학에 가야 할 것 같았고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더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뒤늦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알고 보니 얘가 진짜 천재였던 거 아니야? 어이 당신 진작에 얘를 학원에 안 보내고 뭘 했어? 학습지인지 뭔지 그거 시켜줬어야 했던 거 아니야? 아 그랬으면 수정이가 대학을 더 잘 갔겠지. 깜짝 놀라신 아버지는 오죽 갑작스러우셨으면 기뻐하시기보다는 당황을 하시면서 괜히 엄마한테 한 소리를 날리셨어요. 애 교육비에 쓰라고 한 푼이라도 줘봤어? 얘가 학교에서 시험은 잘 봤는지 몇 점이나 나왔는지 반에서 몇 등을 하는지 여태까지 한 번이라도 관심이나 가져봤냐고. 왜 갑자기 나한테 화를 내고 그래? 양심에 구멍이 났나 털이 났나? 아유, 아깝고 아쉬우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저기 수정아, 너 혹시 재수해서 더 좋은 대학에 갈 생각은 있니? 언니를 봐라. 욕심을 더 내도 돼. 아버지의 입에서 재수라는 두 글자가 나왔을 때 저는 몸소리를 쳤습니다. 생각해봐도 소름이 끼쳤거든요.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아버지뿐만 아니라 엄마도 아쉬운 얼굴을 하셨지만 저는 전혀 조금 더 아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대학이 제 최고의 결과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았거든요. 심지어 약간의 운빨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였어요. 그래서 재수의 길 따위는 쳐다보지 않았고 신나서 대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다음부터가 새로운 경쟁의 시작이라던 저희 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1학년 때는 대략 유야무야 수업을 듣고 놀러 다니는 학생들이 많았는데요. 딱 2학년으로 올라가면서부터 양상이 달라지더라고요. 인생 계획이라는 게 딱 잡혀있는 학생들은 그때부터 티가 났어요. 안 놀러 다니고 도서관에 틀어박혀 있었거든요. 남들이 놀 때 글자라도 하나 더 봐서 성적을 잘 맞기 위함이었죠. 그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야 취업이라는 관문을 뚫을 때 유리한 고점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뒤늦게 각성을 하고 운도 따라줘서 대학에 갔던 저요. 당연히 경쟁에서 뒤처졌죠. 요행이라는 게 언제까지 통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디 머리가 안 따라주는데 운이 좋아도 문제로구나. 내 수준보다 높은 대학에 왔더니 수업마다 통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 경영학을 들으려고 강의를 신청했건만 어째서 수학 문제를 풀어야지? 이게 경영 수업이야? 아니면 수학자를 배출하는 수업이야? 아, 미치겠네. 매 학기마다 머리를 감싸기를 수차례.
저는 3학년 때 아름다운 4글자를 가슴에 품기로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포자기였습니다. 무사히 졸업이나 하고 대졸자라는 이름표나 어짜는 소소한 목표를 가졌더니 대학을 입학했던 이후로 줄곧 저를 괴롭혔던 두통이나 압박감, 소화불량 이런 것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캠퍼스가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부모님이 넌지시 취업 이야기를 물어보실 때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기피하던 저는 결국 뚜렷한 이정표 없이 졸업을 하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졸업 여건을 채울 수 있었죠. 기껏 대학은 괜찮게 잘 들어가 놓고서 턱걸이로 힘들게 졸업장을 따낸 작은 딸의 상황을 부모님은 믿을 수 없어 하셨습니다. 수정아, 너는 그러면 앞으로 뭐를 하면서 살려고 그러냐? 성적이 내내 개판 5분 전이었다니? 그게 말이나 돼? 네 언니를 봐라. 지금 얼마나 피 터지게 공부하고 노력을 한 끝에 좋은 직장을 잡아서 승승장구하고 있는지. 저를 나무라시며 탄식을 하시길래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죠. 언니가 잘 돼서 다행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엄마,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고 하잖아요. 저는 가랑이 안 찢어지고 싶어요. 사람은 타고난 그릇에 맞춰서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할 것 같아요. 네가 지금 진심으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힘들게 대학 들어갔던 그때 그 시절은 다 잊어버렸어? 엄마, 저는 공부가 체질이 아니라서 자꾸 공부하면 머리가 아프고 속이 안 좋아요. 저의 의연한 소감 앞에서 두 분은 말문이 막혀버렸죠. 부모님은 저 때문에 무척이나 아쉬워하셨지만 겉으로는 다르게 행동을 하셨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첫째가 워낙 열심히 하니까 둘째는 설렁설렁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게 편히 두는 거라고 하셨죠. 그러나 실상은 저를 보실 때마다 갑갑해 죽겠다는 얼굴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엄마의 지령을 받은 언니가 귀찮아 죽겠다는 표정으로 저에게 잔소리를 하러 왔길래 제가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언니가 너무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우리 부모님 원래 저러시는 분들 아니었는데 언니가 물을 흐려놨어. 야, 원래 고기 맛도 먹어본 사람이 아는 거야. 이제 두 분은 고기 맛을 아시게 됐으니까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상황인 거지. 알겠어? 그나저나 너는 대체 언제 취업을 할 거야? 내가 마침 일자리를 구한 참이었어. 다음 주부터 바로 일 다닐 거야. 그래? 정말? 어딘데? 너 제법이구나. 의외라는 눈빛을 보내던 언니는 제가 시작하게 된 일이 정식 직장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라는 것을 알고 나서 표정이 싹 바뀌었습니다. 저를 향해서 혀를 끌끌 찾고 대학을 대체 왜 나왔냐고 그랬어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다니게 된 것에 부모님은 이제 포기했다는 반응이셨습니다. 엄마가 고개를 저으시는 걸 보고 제가 외쳤죠. 아싸! 너 방금 뭐라고 한 거야? 분위기 파악 못해? 엄마가 짜증을 내시길래 저는 분위기를 풀어보기 위해 약간의 용기를 첨가했습니다. 아싸 가오리! 아휴, 너는 그럴 거면 차라리 빨리 시집이나 가버려. 그냥 가버려. 엄마가 왜 참담한 표정을 지으시는 건지 알 길이 없었던 저는 머쓱하게 볼을 긁다가 말씀을 드렸어요. 시집... 근데 시집을 갈 돈이 없는데요? 어디 돈 많은 남자 물어서 시집 가면 되잖아. 그래요? 그게 저한테 가능할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하긴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저랑 수준 잘 맞는 남자를 만나면 될 일이에요. 뭐라고? 너랑 수준이 아휴. 아니야, 그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구나. 너 하나 시집 보낼 형편은 된다. 왜냐하면 네 언니는 알아서 잘하니까 그쪽은 걱정할 필요가 없지. 네 언니 눈에 도끼 가득 찬 거 봐라. 우리 집은 너만 시집 보낼 때 신경 쓰면 돼. 그러니까 너무 수준 낮은 놈하고만 만나지 마라. 너랑 안 비슷한 놈이면 좋겠어. 미래는 모를 일이지만 네 언니는 자기 같은 짝을 만날 듯 싶구나.
언니가 저번에 그랬는데 자기는 좀만 받쳐주는 집에서 태어났어도 정말 다르게 살았을 거라고 그랬어요. 뭣도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 정도로 한 것만 해도 자기는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막 그러던데요? 제가 쫑알쫑알 떠들고 나자 엄마가 딴 데를 바라보며 헛기침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수정아, 너는 좋게 말하자면 꿍꿍이가 없고 해맑고 긍정적이야. 그런데 나쁘게 말을 하자면 생각 없이 직설적이야. 조신하게 가식을 떨어야 괜찮은 놈을 만날 수 있을 거니까 너는 말하는 걸 신경 써야 돼. 그래요? 알겠어요, 엄마. 그 이전에 제발 제대로 된 직장을 좀 잡으면 좋고 제대로 된 취업을 해내거나 빨리 시집을 가거나 가만 보니까 양자택일이었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저는 아르바이트가 적성에 맞았지 뭔가요. 그래서 일을 늘리다 보니까 당시 가장 흔하게 널린 단순 사무직이 받는 기본급 딱 그 정도를 벌었습니다. 저는 행복했는데 그런 저를 보는 주변의 시선은 곱지가 않았죠. 그래봤자 아르바이트 따위가 하면서 말입니다. 어느 날은 큰 고모가 저를 붙잡고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집은 자매가 어쩜 그렇게 다르니? 한쪽은 너무 엄격하고 한쪽은 너무 천하태평이야. 얘 수정아, 나는 네 나이 때 일을 다녀본 경력도 꽤 가진 뒤였고 결혼도 했고 그런 상태였단다. 천하태평인 적이 없었지. 하지만 그렇게 사신 걸 후회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네. 괜히 죽도록 열심히 하고 쫓기듯이 살면서 효도하느라 고생했다고. 누구 하나 알아주지도 않는데 괜히 그렇게 살았다고. 젊은 시절은 전부 다 후회되는 일투성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기세 좋게 포문을 여셨던 큰 고모는 제가 명랑하게 대꾸를 하자 그 뒤로 잠시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큰 고모의 얼굴에 식은땀이 삐질 흐르는 것 같이 보이기도 했네요. 내가 보기에 너는 영영 그렇게 생각 없이 살 것 같은데 대체 누구를 만나서 시집을 갈지 그게 궁금하네. 너처럼 똑같은 생각 없는 놈 만나면 끝이다. 끝. 네 엄마 생각해서라도 제발 그런 짓만은 하지 마라. 그러면 저는 어떤 남자를 만나야 해요? 아주 유용한 조언 하나 해줄까? 너와 반대인 남자를 만나라. 진심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소리야. 큰고모는 저희 엄마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계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암만 아닌 척을 하셔도 저 때문에 열불 터지시는 걸 아마 다 아셨을 겁니다. 진심 가득한 큰고모의 눈빛, 말투 이런 걸 보고서 저도 왠지 진지해졌고 신중하게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갑자기 각성을 해서 대학에 갔던 것처럼 저는 약간 한담에 나는 기질을 지니고 있었죠. 이듬해 저는 여전히 직장 같은 아르바이트 생활을 하고 있었고 돈 걱정은 없었으며 이 정도 버는 것만으로도 만족했고 여유로웠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안 썼습니다. 지인들도 많이 생겼어요. 결정적으로 남자친구도 생겼는데 가까운 지인들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나면 반응이 다들 비슷했습니다. 수정아, 둘이 대체 어쩌다가 만나게 된 거야? 우리가 성격이 좀 달라 보이기는 하지. 그런 반응 이제는 익숙해. 물과 불 혹은 물과 기름 같다는 소리는 이미 꽤 듣고 있어. 그게 아니라 아예 자석에 S극과 N극 같던데. 무슨 소리야? 안 그렇게 보여도 우리 두 사람 제법 잘 맞아. 저보다 4살 연상의 남자친구. 사실 처음에는 2살 차이인 줄 알았어요. 저한테 손으로 뿌이를 하면서 자기가 2살 더 많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또래라서 너무 좋다고 저는 신이 나서 방방 뛰었고요. 그런 저를 보면서 약간 놀란 듯 머쓱한 표정을 짓는 그 얼굴이 듬직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본 건 오른손뿐이었고 그때 왼손으로도 V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합 4개, 즉 4살 차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거 미친 사람 아닌가요? 그걸 왜 그 자리에서 바로 말을 안 한답니까? 만난 지 한 달 조금 넘었을 때 생일이 되었길래 그때 생일 케이크의 초를 나이에 맞춰서 하다가 알게 됐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왜 말을 안 했었냐고 따졌죠. 사기를 당한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돌아온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내 앞에서 까르르 웃는 모습이 너무 귀엽고 예뻐서 그냥 바라보고 싶은 마음에 아무 소리 안 해버렸어. 완마야, 이 남자 대체 뭘까 싶었네요. 그렇게 말을 해놓고 쑥스러운지 바닥만 쳐다보는 이 남자가 제 마음을 완전히 흔들고 말았습니다. 이제 보니까 2살 차이인 것을 순순히 믿고 의심 안 했을 정도로 생김새가 동안이구나. 그때부터 제가 뭔가에 쓰였습니다. 무서운 게 씌었어요. 귀신 같은 악령은 아니었고 하지만 악령 수준의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콩깍지가 씌었던 거예요. 나중에 저는 이런 한탄을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내가 그때 콩깍지가 잘못 씌어서 결혼까지 풀악셀 밟았잖아. 아유, 콩깍지만 안 씌었어도. 그러면 옆에서 이런 반응이 들려왔어요. 피차 일반. 저의 주먹을 울게 만드는 남자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제 남편은 말이죠. 말을 안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진짜 입 밖으로 소리를 안 낸다는 뜻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평균적으로 내뱉고 사는 정보들을 걸핏하면 말을 안 하고 살았습니다. 아기는 없었고요. 저희도 없었어요. 그냥 남편이라는 인간이 그런 식으로 애초에 창조된 생명체였어요. 오죽하면 제가 남편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한 채로 결혼을 한 게 되어버렸을까요? 양쪽 눈에 콩깍지를 달고 있었던 저는 남편이 어떤 배경과 조건을 지닌 사람이든 상관없이 결혼을 하고 싶어 했어요. 남편은 대기업의 생산 공장에서 3년을 구르다가 중소기업으로 이직을 해서 그럭저럭 무난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하자고 이야기를 꺼냈더니 심각한 얼굴을 해서 저로 하여금 거절을 당한 것이라는 착각을 안겨줬던 남편은 이튿날 저에게 통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했더니 일을 하면서 모은 돈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했어요. 결혼하자는 의미이기도 했죠. 제 입이 찢어졌습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결혼 오케이라는 사인이 저를 웃게 만들었던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알뜰살뜰 모았다고? 오빠, 저축의 귀재 아니야? 아니, 그보다 오빠는 따로 집에 들어가는 돈이 없었어? 아, 하긴 결혼한 누나가 알아서 부모님한테 잘한다고 했었지. 누나를 잘 둬서 오빠는 편했겠네. 제가 알고 있던 이야기를 나불거렸는데 남편의 표정이 오묘해지더라고요. 되게 망설이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나, 이혼했어. 뭐? 정말? 아이도 있으시잖아. 그런데 이혼을? 잠깐만. 2달 전에 오빠를 통해서 나한테 선물을 하나 주셨잖아? 그때는 아무 소리 못 들었는데. 설마 그 사이에 이혼을 하신 거야? 이혼한 지 1년 넘었어. 뭐라고? 그럼 우리가 만나고 나서 몇 달 안 지나서 이혼을 하셨다는 거잖아. 그걸 왜 여태까지 말을 안 했어? 그냥. 뭐가 그냥이야. 어머, 이 오빠가 진짜 큰일 날 사람이네. 나는 그것도 모르고 태평하게 선물이나 받았다니 내가 얼마나 눈치 없는 애처럼 비춰줬을까. 만나 뵙고 인사를 드릴까봐. 바로 이번 주말은 어떠려나? 누나, 한국에 없어. 미국 갔어. 미국? 오, 여행 가신 거야? 미국이라니 대박이다. 멋지다. 언제 오시는 거야? 몰라. 영영 안 올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영영 안 오시다니. 아예 떠나신 거였어? 오빠,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왜 나한테 여태 안 했어? 언제 가셨는데? 2달 정도 됐어. 2달? 그럼 나한테 선물을 보내주셨던 그때잖아. 설마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나한테 선물을 주셨던 건가? 작별 선물. 그게 작별 선물이라고 왜 나한테 말을 안 해줬어? 남편이 자기 뒷머리만 만지작거리는 걸 보면서 저는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었어요. 결혼 생활을 비롯하여 모든 것에 질리고 지쳐버렸던 신우이가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영영 떠난 뒤였던 직후가 바로 그 시기였던 겁니다. 저희가 결혼을 하더라도 절대 한국으로 안 들어올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멍해졌던 제가 얼른 정신을 차린 뒤 시부모님에 대한 걸 물어봤었죠. 그랬다가 너무 황당한 사실을 또 알게 되셨어요. 엄마만 계셔? 갑자기 무슨 말이야?
오빠는 부모님 다 계시잖아. 두 분 다 계시기는 하지. 그런데? 이혼하셨어. 뭐? 오빠, 내가 왜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지금에서야 알아야 하는 거야? 제가 그때 머리를 감싸지며 경악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시시콜콜한 저희 집안 이야기를 다 했었거든요. 이런 성격의 저와 더욱 상반되어 보이는 게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모두가 극과 극의 조합이라고 여길만 했었죠. 다시 말하자면 콩깍지 때문에 결혼을 밀어붙였던 것이었네요. 시댁에는 챙길 친척도 딱히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제가 그쪽에 신경을 쓰고 고생할 일이 없을 거라고 여기시며 그 점은 저희 부모님이 은근히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남편이 말수도 없고 사람이 유쾌하지는 않아도 신중하게 생겼고 성실한 게 딱 보여서 이 점을 가장 높이 사셨고요. 남편은 생긴 것부터가 진실된 인상이에요. 믿고 일 맡기면 최소한 장난질은 안 칠 것 같이 생겼달까요? 남편에게는 친구가 몇 명 없는데 제가 다 만나봤지만 다 비슷합니다. 내성적이고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신나서 막 떠드는데 그게 아니면 정말 조용해요. 술도 거의 안 마시고 담배는 아예 안 피우죠. 아주 착실한 구석이 있는 사위라며 부모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으나 단 한 가지 고졸인 게 아쉽다고 하셨어요. 세상이 달라졌는데 옛날도 아니고 요즘 시대에 고졸이라니. 엄마가 쓰게 웃으시며 기어이 그 소리를 남편 앞에서 하시길래 제가 재빨리 눈으로 광선을 쐈었네요. 언니 또한 굳이 고졸 학력과 결혼한 건 뭐냐고 하면서 저한테 잔소리를 했는데요. 남편이 겸손하게 굴면서 언니를 향해 명문대 나오신 게 멋지다고 추켜 세우는 바람에 언니의 입이 좋아서 실룩거렸어요. 그렇게 친정 쪽의 허락이며 동의를 다 받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남편한테 시어머니 한 분만 챙기면 되는 거 맞냐고 거듭 물어봤는데 맞다고 그랬습니다. 이혼 뒤 어디서 뭘 하시는 건지 알 길이 없는 시아버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시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시어머니께서 인상을 쓰시는 바람에 질문이 끊겼습니다. 말도 마라. 내가 그 인간하고 사느라 속 터져 죽는 줄 알았다. 서로 바람을 피웠거나 크게 싸웠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이제 그만 같이 살자고 해서 이혼으로 결론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의 결혼식은 작게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입김이 있었거든요. 내가 올해 아는 사람 따라서 교회를 옮겼는데 거기가 너무 좋아. 아담하기는 해도 매력이 넘쳐. 대체 무슨 매력일까 싶었는데 가보니까 아기자기한 느낌이 저도 마음에 들어서 그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네요. 제 결혼식에서 친정의 모든 사람들이 언니를 향해서 네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나. 하지만 저는 제가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을 했고요. 신혼집은 시댁에서 같이 살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종일 밖에 나가 계시는 분이었거든요. 평일마다 일정이 있으셨고 대략 4, 5시쯤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일찍 주무셨어요. 일요일은 교회 때문에 하루 종일 바쁘셨고요. 저희 부부에게 교회 생활을 강요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같이 산 거냐고요? 아니요. 이유가 있었죠. 3년을 같이 살면 이 집을 주마. 시어머니께서 외치셨을 때 제가 놀랐고 남편이 답했습니다. 싫어요. 저도 머뭇거림 끝에 그냥 싫다고 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놀라운 말씀을 덧붙이시는 거예요. 자식 말고 며느리 주려고 단독 명의. 저한테 집을 주신다고 하신 겁니다. 멀쩡한 방 3개에 화장실 2개 아파트? 이게 웬 횡재인가요? 저는 좋아요. 들어와서 살게요. 역시 내가 사람을 잘 봤어. 마음에 들어. 이럴 때는 입이 잘 안 열리는 남편의 특징이 마음에 들었죠. 별다른 대꾸도 못하고 제 뜻을 따라야만 했거든요. 친정이 고지곳대로 알리는 것은 괜히 마음이 좀 그래서 제가 시댁에 푹 빠진 며느리인 척 집은 공동 명의로 받게 된 척 했습니다. 친정에서는 저를 짠하게 봤어요. 대체 저게 언제 처리될까? 언제 세상의 매운맛을 볼까 싶었는데 막상 그렇게 되니까 짠하다는 것이었죠.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벌써 저도 과묵한 남편의 기질을 조금 닮아가는 듯 했네요. 야만 가득한 언니가 대간절 결혼을 누구랑 할까? 저러다가 영영 못하는 건 아닐까 싶었는데 하기는 하더군요. 7살 연상하고 있습니다. 형부는 능력이 무척 좋으신 분이에요.
대학원은 외국에서 나오셨고요. 일만 하시다가 결혼 시기를 조금 놓치셨는데 그래서 나이가 차신 후에 결혼을 하셨고요. 형부는 어려울 것 하나 없이 제법 유복한 집안에서 자라신 분입니다. 탄탄대로의 정석을 걸어오셨죠. 그래서 그런지 그 집안이 잘난 척을 좀 하는 모양이었어요. 아닌 척하지만 언니가 자기 시댁 이야기만 나오면 이를 꽉 깨물고 주먹을 꽉 쥐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괜찮아.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원래 대가가 전부 따르는 거야.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바보 천지하고 결혼하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나았어. 이 세를 생각해도 그렇지.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계획적인 언니였습니다. 저는 결혼 2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친할머니께서는 제가 드디어 장한일 한 가지를 했다고 해주셨었죠. 시댁에서 사니까 당연히 아기는 시어머니께 맡겼는데요. 그러고 나서 한 5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진지하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시면서 저녁에 저희 부부를 앉히셨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더 이상은 내가 애를 못 봐주겠어. 청척병력에 제가 입을 벌리고 있을 때 남편이 제안을 드렸습니다. 용돈 더 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잘 봐주세요. 시어머니께서는 오만 관절이 쑤셔서 안 되겠다고 하시던 참인데 거기다 대고 그런 소리라니 제 남편이지만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더욱 대단하셨어요. 역으로 이런 제안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너 시답지 않는 일, 나불랭이 뭐 다니는 거 그거 그만해라. 집에서 애나 봐라. 내가 너 돈 줄게. 이혼한 남편한테 돈 받은 거 있고 이혼한 사위한테도 돈 안 찾아간 딸년 대신에 중간에서 내가 받은 돈도 있어. 네? 그치만 어머님, 제가 아르바이트에 얼마나 진심인데요. 달에 200. 다음 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습니다. 200만 원 소리를 듣자마자 갑자기 아르바이트에 대한 애정이 떨어져 버렸고 육아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나중에 제가 시어머니께 효도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진짜 그 돈을 매다 받았고요. 3년 3개월째의 그 아파트 제 명의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아무 소리도 안 했네요. 딱 그 시기에 의문의 연락이 왔으니 바로 시아버지셨습니다. 다짜고짜 남편을 혼내셨어요. 너 이 자식아, 왜 네 엄마한테만 붙어먹었어? 공평하지가 못하잖아. 남편은 둘러댈 말이 없었는지 시어머니로부터 집을 받으려고 그동안 같이 살았다는 식으로 대답을 하였죠. 아니 세상에나 시아버지께서는 멀쩡히 제주도에 살고 계셨더라고요. 저희한테 딱히 할 거 없으면 제주도에 내려와서 살라고 하셨어요. 갑자기 웬 제주도인가 싶어서 경험쩍게 거절하려던 제 귀에 들려온 음성이 있었습니다. 내려와서 살면 여기 땅 줄게. 구경이나 할까 싶어서 내려가 봤더니 너무나도 제 취향에 맞는 거예요. 게다가 남편은 조용한 걸 좋아하니까 이곳에서의 생활도 반길 게 뻔했고요. 시아버지께서는 알고 보니 일본 싱가포르를 자주 다니시느라 무척 바쁘신 분이었습니다. 사업가이셨고 자산가이셨어요. 내가 이 질문을 그동안 너무 자주 한 것 같아서 이제는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해야겠어. 아버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대체 왜 말을 안 했어? 심지어 나 몰래 아버님하고 그간 연락도 했었어? 애기 사진도 보내드리고. 근데 나한테는 말을 안 해? 이제 성의도 없는 변명조차 하기 싫다는 듯이 먼 산만 바라보는 남편 때문에 속이 터졌습니다. 어쨌든 시아버지께서 너무 멋지신 분이라 놀랐었죠. 혼자 남겨지실 시어머니 걱정에 못 떠나겠다고 말씀 한번 드려봤다가 본전도 못 찾았네요. 너희들이 가야 나도 더 늙기 전에 남자친구 한번 만들어보고 죽을 거 아니니? 시어머니는 진심이셨어요. 그래서 제주도로 내려갔고요. 처음에는 짧게 몇 년을 생각했기에 별로 진지하지 않았었는데 살다 보니까 너무 잘 맞아서 계속 지내게 됐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의 지인을 통해서 아름아름 수리하는 일을 다녔고요. 꽤 오래 살다가 다시 육지로 나왔습니다. 언니는 자식 교육에 열을 올리는 열혈 엄마가 되어 있었죠. 자식을 서울대에 보낸 엄마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하더군요. 여전히 목표 지향적인 언니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주 놀랍고 기쁜 소식을 접했는데
형부가 기업의 사장님이 되실 거라는 이야기였어요. 사장직까지 올라가시게 된 모양이었죠. 와, 엄청난 소식에 듣자마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형부가 지금까지 줄을 잘 섰어. 라인을 잘 탄 게 아주 유효했지. 언니가 드디어 학수고대했던 게 이뤄졌다면서 무척 흥분을 했더군요. 그동안 제가 모르던 사이 언니 또한 형부의 앞길에 엄청난 공을 들였던 모양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쁘고 놀라운 소식 당연히 제 남편도 접했는데요. 저희 가족이 제주도를 떠나자 횡하고 적적해졌다고 하시면서 자주 연락을 하셨던 시아버지로부터 남편이 무슨 이야기를 들었다더라고요. 저희 형부 이야기를 남편이 시아버지께 알려드린 후 듣게 된 내용이었는데 그야말로 놀랄 노자였습니다. 놀란 가슴을 안고 친정 식구들이 싹 다 모인 자리에 나갔었죠. 형부의 사장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었고요. 저를 보자마자 언니가 또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슈퍼우먼으로 살아왔는지 설명을 신나게 하길래 제가 말을 해줬습니다. 언니, 먹는 거나 잘 챙겨 먹어. 왜 이렇게 피골이 상접했어? 내가? 그냥 신경 쓸 게 하도 많으니까 그랬지. 이제는 한시름 놓고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확실히 너를 보니까 네가 안색이 좋기는 하다. 제주도 물이 그렇게 좋은가? 너처럼 사는 것도 나쁘지는 않았겠다 싶기도 해. 물론 너처럼 살았으면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가진 게 많지 않았겠지. 역시 뭐든지 명과 암이 있는 거야. 글쎄, 나는 서울에 아파트 있고 제주도에 땅 있어서 이 정도면 가진 게 충분하다고 생각해. 뭐가 있다고? 금시초문인데 너 그거 진짜야? 울 남편한테 물어보셔. 나는 시댁에서 받기만 한 거니까. 반쯤은 귀찮은 마음으로 떠넘긴 것이었어요. 당황한 언니가 눈을 크게 뜨고 남편을 찾았죠. 그러더니 제 남편하고 구석에 가서 뭔가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뻘쭘한 남편의 얼굴을 보며 제가 피식 웃고 있을 때 형부가 다가왔습니다. 처제, 취임식에 올 거지? 당연히 가야죠. 역사적인 순간이잖아요. 저희 부부가 열심히 구석 자리를 빛내고 있을게요. 그런데 격식 높은 취임식에 고졸이 와도 되는 건가 싶기는 하네. 저희 남편이 고졸인 게 왜요? 저는 한 번도 그거 가지고 별거라고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좀 그렇잖아. 하여간 가족 찬스가 좋기는 하다. 원래 같았으면 고졸은 낄래야 낄 수 없는 자리인데 언감생심 그런 자리에도 와보고. 근데 처제 갑자기 왜 그렇게 웃어? 거기 기업 최대 주주가 저희 시아버지 되세요. 뭐라고? 아니 처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형부가 비웃으신 그 고졸이 기업 최대 주주의 아드님이라고요. 시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놀랄 노자 이야기가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형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는 듯 넋이 나가버렸는데 바로 그때 언니가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미국에도 집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부자였다고요? 별다른 이유 하나 없이 그냥 자기 이야기를 굳이 안 하고 사는 남편이 언니한테 이모저모를 다 털어놓은 모양이었습니다. 까면 깔수록 계속 나오는 양파도 아니거만 알면 알수록 부의 실체가 엄청난 시댁이라는 집안의 진면목이 드디어 외부에도 드러난 순간이었죠. 놀란 형부가 언니한테 달려가서 남편한테 사실을 캐물었고요. 잠시 후 얼굴이 사색이 된 채로 형부가 제 남편 앞에서 사과의 인사를 남겼습니다. 그간 형부가 제 남편을 워낙 아래로 보고 깔보았기 때문에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그런 것 따위 신경도 안 쓰고 개념치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형부의 사과 앞에서 오히려 떨떠름한 반응이었습니다. 그걸 본 형부는 더더욱 민망해져서 목까지 빨개지더군요. 언니는 충격이 컸는지 계속 멍한 상태였고요. 친정 식구들이 저한테 몰려들어서 왜 지금까지 그런 엄청난 이야기를 다 안 하고 있었나며 아주 난리를 쳤습니다. 전부 다 흥분 상태였어요. 형부가 주인공인 날이었건만 주객 정도가 돼서 다들 저희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죠. 매사에 말 없고 뭐든 설명하기 귀찮아하는 내 남편이 갑자기 이해가 가려고 하네. 저는 아주 잠깐만 그런 생각을 해보았답니다. 딱히 고의로 숨긴 게 아니었다고 친정 식구들에게 해명을 잘했고요. 그날 이후 저는 언니의 부러움에 가득 찬 눈길을 받는 동생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부모님은 갑자기 제가 언니보다 일찍이 번뜩이는 재치를 타고난 인재였다고 하면서 저를 추켜 세우시는 분들이 되었고요. 고모들도 전에 없이 조카 사랑이 커졌더라고요. 사실 시댁이 숨겨진 엄청난 집안이었던 것뿐이건만 남편이 워낙 제가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제가 조명을 받게 된 듯 싶습니다. 여태까지 저희 부부 크게 싸우는 일도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남편을 만나 결혼한 것은 제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자부하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건 저희 시어머니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해요. 재미있게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글재주가 너무 없어 두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최대한 노력해볼게요. 시아버지랑 시어머니는 정말 누가 봐도 금슬이 좋은 인고 부부였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이전에도 동네에서 제일 사이좋은 부부하면 여는 신혼부부들 다 제치고 저희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고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할 정도였죠. 처음 남편과 연애할 때 시아버지랑 시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도 노부부인데 금술이 좋아봤자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연애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도 몇 번씩 놀러 가는 겸해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뵈러 갔었는데 정말 센판 남이나 다름없는 제가 그 자리에 있던 없던 신경도 쓰지 않고 시아버지는 계속해서 시어머니 볼에 뽀뽀를 하면서 너무 예쁜 우리 여보 하면서 웃었고 시어머니는 조금 부끄러운 듯 보였지만 그럼에도 시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전혀 말리지 않고 그저 수줍은 듯 웃기만 했습니다. 아휴, 우리 예비 며느리가 놀라겠어요. 주책이라고. 에헤이, 놀라긴. 얘야, 너희들도 혹여나 결혼하게 되면 나중에 꼭 이러고 살거라, 우리처럼. 부부는 뭐니 해도 금술이 좋아야 해. 그래야 세상 만사가 다 잘 풀리는 거야. 네, 아버님.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어쩐지 제겐 그 풍경이 무척 좋아 보였어요. 저도 정말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직접 보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두 분이 왜 그렇게 동네에서 인꼬부부로 소문이 났는지. 남편 말을 들어보니까 밖에서도 그렇게 애정행각을 거리낌 없이 하고 다니신다고 했습니다. 말도 마. 밖에선 아버지가 엄마 손을 놓는 법이 없어. 추우면 기다리라고 근처 편의점에 가서 따뜻한 음료 사서 손에 쥐어주시고 얼마나 사랑을 주시는지. 엄마도 마찬가지야. 아버지가 눈에 안 보이시면 얼마나 불안해하시는데. 예전에 아버지가 잠시 1박 2일 낚시하러 가셨는데 그 시간 동안 우리 엄마가 오죽 아버지가 보고 싶으셨으면 못 참고 아버지 있는 곳으로 가셨다니까. 와, 신기하다. 자기야, 근데 젊으셨을 때부터 그렇게 금술이 좋으셨던 거야? 근데 아버지가 젊었을 적엔 출장이 많으셨대. 그래서 두 분이 같이 있고 싶어도 못 그럴 때가 많았는데 그때부터 두 분이 더 애틋해지셨나 봐. 제가 지금 남편과 결혼 생활을 결심하게 된 계기 중 하나가 바로 시부모님이었어요. 가정 환경이라는 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늘 서로 죽고 못 살 정도로 아끼는 시부모님을 보면서 자랐을 테니까 만약에 그런 남편이랑 결혼한다면 저 역시 남편과 그렇게 화목하고도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남편과 한창 연애를 할 때 결혼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남편은 자신이 누구랑 결혼하든 꼭 평생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다짐을 가지고 식을 올릴 거라고 했죠. 다른 사람이 했다면 그냥 말만 번지르르 하는 거 아닌가 싶었겠지만 제가 봐온 시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남편의 그런 이야기 역시 절대 거짓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그런 남편과의 결혼이 기대되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 환경 속에서 살았던 남편과 달리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속된 말로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죠.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까지는 그럭저럭 나름대로 부부라고 불릴 수도 있을 정도였지만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두 분은 각자 바람을 피는 상대가 한 명씩 있었습니다. 민수가 오늘 엄마 나가서 늦게 들어올 거니까 아빠랑 같이 있어. 아빠랑? 엄마 언제 오는데? 뭘 꼬치꼬치 물어. 그냥 늦어. 아빠랑 밥 시켜 먹고 있어.
아빠도 오늘 못 들어온다는데. 그래? 네 아빠 또 어딜 가는 건지. 분명 그년 만나러 갔겠지. 아휴, 내 신세야. 저희 엄마나 아빠나 정말 무책임한 분들이셨습니다. 엄만 아빠가 바람피는 상대를 제 앞에서 대놓고 입에 올렸고 그러면서 본인도 나가 바람을 피워댔습니다. 한 번은 제가 너무 어렸을 적 엄마가 아빠가 아닌 다른 남자와 한 침대에 있는 끔찍한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은 적도 있었죠. 그때 아마 한 달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혼자 시름시름 앓았던 것 같아요. 근데도 엄만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그 사이에 거의 방치된 것이나 다름없게 자랐죠. 그러다 결국 두 분은 제가 중학생이 되던 해에 이혼을 했고 저는 누구도 저를 떠맡기 싫어하는 분위기 속에서 강제로 어머니에게 가서 성인이 될 때까지 자라야 했습니다. 엄마, 나 문제집이 필요한데 용돈 좀 주면 안 돼? 문제집 그거 얼만데? 10,000원 정도? 아이고, 문제집 값이 왜 이리 비싸? 새아빠한테 달라 그래. 새아빠? 싫어. 엄만 당시 새아빠랑 재혼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새아빠는 폭력적이고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툭 하면 제가 자기 돈을 가지고 나갔다고 의심했고 어느 날인간 저를 구석으로 몰아세우더니 돈을 훔쳤다고 몰아세우더군요. 분명히 자기가 도박이든 뭐든 엄한 데에 탕진했으면서 말입니다. 저 안 가져갔어요. 이게 바른 대로 말하네? 새아빠의 그런 삼엄한 눈초리 속에서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자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집을 나왔죠. 어머니가 그러기를 원하기도 했지만 저 역시 저를 반기지 않는 집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돌보는 것보다는 당시 새아빠 몰래 만나고 있던 남자와 약속을 잡고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했고 저도 어머니가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처음 어머니와 둘이 살게 된 이후부터 반드시 나가 사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결과 20살이 돼서 집을 나올 수 있었고 그때의 아픔 때문인지 연애를 하게 되더라도 정말 무조건적으로 사랑만 주고받는 관계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무튼 그간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결혼 상대로 좋았던 것이 지금의 남편이었고 다행히 제대로 된 부모도 없는 저를 시부모님이 예쁘게 봐주셔서 무사히 남편과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여건상 바로 분가를 해서 신혼집을 따로 얻어 살지는 못했지만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재미도 나름 쏠쏠했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오늘 어머님 무슨 옷 입고 나가실지 슬쩍 물어보라고 하던데요. 커플로 입고 나갈 거라고요. 아이고, 그 양반도 참 주책이야. 오늘 하얀 꽃무늬 블라우스 입고 나간다고 전해주렴. 네, 알겠어요, 어머님. 정말 저랑 남편이 연애할 때보다도 깨가 쏟아지는 시부모님 덕분에 저는 매일같이 두 분이 오늘은 어떻게 깨를 볶으며 살까 이런 생각만 하더라도 하루가 금방 지나갔어요. 두 분이 결혼한 지 거의 40년 가까이 되었다는데 시어머니 말을 들어보면 젊을 때 연애할 적에도 이렇게까지 다정했다고 하니까 정말 시아버지는 한평생을 시어머니에게만 올인한 분이셨습니다. 또 시부모님은 저에게도 무척이나 잘해주셨어요. 며느라, 오늘 우리 바깥 양반이랑 꽃나들이 갈까 하는데 너도 같이 갈래? 날씨가 좋은데 바람도 쐬고 하자꾸나. 저 거기 껴도 돼요? 아유, 그럼 당연히 껴도 되고 말고 우리 며느리인데. 걱정 말거라. 오늘은 적당히 할 테니. 네, 좋아요, 어머님. 시부모님이 데이트하실 때 가끔 가다 저를 껴주시곤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두 분의 딸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랑을 받는 것 같아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알고 계셔서 특히나 시아버지는 절 무척 안쓰럽게 생각하셨어요. 아가, 네가 고생이 참 많았을 게야.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젠 우리 가족이 됐으니 행복할 일만 남았어. 마음 푹 놓고 우리 하루하루 즐겁게 살자꾸나. 아버님은 제가 새아빠와 엄마 사이에 끼어 살아온 시간이 가끔 안타깝고 안쓰럽다고 하셨어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한테 하시는 것처럼
제게도 무척 다정하고 자상하게 대해주시곤 했습니다. 어딜 가나 예쁜 머리핀이 있거나 하면 시어머니 거 사오는 김에 제 것도 사다 주시곤 하셨죠.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 하면 용돈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 앞에 서면 마치 부모님 자랑하는 아이처럼 늘 시부모님 자랑을 하곤 했습니다. 친구들은 믿지 못하곤 했지만요. 넌 시집 가더니 얼굴이 덮였다? 시부모님이랑 사는 거 정말 안 불편해? 나는 시부모님이랑 명절날만 같이 있어도 숨이 확 막히던데. 대단하다. 나는 좋기만 한걸. 시부모님이 딱히 요구하시는 것도 없고 친딸처럼 정말 잘해주셔. 덕분에 매일매일 편하고 행복해. 야, 부럽다, 부러워. 나도 그런 시부모님이 있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우리 시부모님은 맨날 나 보자마자 잔소리야. 특히 시어머니는 어찌나 닥달하는지. 자기 아들 밥 못 먹고 나가면 어디 죽는 줄 알아. 주변 친구들이 다들 시부모님 험담을 하는 동안 저는 자랑할 일밖에 없어 그 자리가 때론 지루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시부모님 두 분과 사이가 돈독했죠. 그러던 어느 날 두 분의 결혼기념일이 다가왔고 전 두 분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에 남편에게 작은 이벤트를 제안했어요. 이벤트? 당신 좋은 생각 있어? 별건 아니고 좋은 호텔 잡아드리고 레스토랑 예약해드려서 하루 나들이 하고 오실 수 있도록 해드리자. 남편은 좋은 생각이라며 찬성했어요. 사실 제가 챙기지 않았어도 두 분이 알아서 챙겼겠지만 그래도 같이 사는 이상 이건 저희가 또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두 분에게 이용권을 드려 편히 쉬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드렸습니다. 나중에 보니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서로에게 주는 선물까지 이미 마련하셨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선 어머니를 위해 예쁜 귀걸이를 준비하셨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향수와 책을 선물해 주셨더군요. 정말 젊은 사람들 못지않은 감각 있는 선물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같은 여자로서 시어머니가 어떻게 저런 멋진 분을 만났을지 부럽기도 하고 며느리로서 두 분 알콩달콩 사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평생 그런 모습만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별거 아닌데도 호텔에 갔다 온 날 시부모님은 아가야, 이건 네 생각이지? 우리 아들이 이런 이벤트 하는 건 내가 평생 보질 못했고 며느라가 네가 이렇게라도 우릴 챙겨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덕분에 너무 잘 쉬다 왔어? 하고 감사함을 표시하는 의미로 제게 작은 선물까지 해주셨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며느리인 저를 정말 살뜰하게 챙겨주시는 분이었어요. 어머니 사랑을 별로 못 받아본 제게 시어머니는 어떤 면에서는 정말 친어머니보다 더욱더 가족 같은 분이었죠. 제게 김치 담그는 법을 알려주시고 요리 간 맞추는 것도 알려주시고 소소한 집안일부터 시작해서 필요할 땐 인생의 조언들까지. 시어머니는 어떤 이야기든 잘 들어주시고 그에 맞게 조곤조곤 적절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시어머니라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언제든지 이야기해라.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 이상 너도 우리 가족이야. 그렇게 가족 간의 따스한 사랑이 목말랐던 저에게 시부모님은 어떤 면에서는 한 줄기 빛과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굳이 분가를 하지 않아도 그냥 지금까지 있어왔던 것처럼 시부모님과 함께 살아도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부모님이 농담 삼아서 너네가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사랑한다고 못하잖아. 얼른 분가해라. 라며 장난을 치시기도 했고 남편은 빨리 분가를 하기 바랬기 때문에 저희는 시댁에 산 지 1년 정도 되던 해에 슬슬 분가를 준비하고 나가 살았습니다. 떠나는 날 시부모님께서 은근히 아쉬워하는 기색을 내비추셨는데 그 얼굴을 보니 괜히 더 떠나기 싫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자주 연락드리고 들릴게요. 저희 없으니 이제 편하게 애정 표현하고 계세요. 일부러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하며 헤어지긴 했지만 새집에 와서도 한동안 시부모님의 온기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저희가 분가를 하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급작스러운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소식이었어요.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남편 밥을 준비하던 와중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셨는데, 예, 얼른 병원으로 와야겠다. 글쎄, 네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셨고 전 남편에게 연락한 후 바로 병원으로 출발했습니다. 허나 제가 도착했을 땐 이미 시아버지께선 의식을 잃은 후였고 시어머니 또한 정신을 놓고 바닥을 치며 오열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보, 여보.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다가가 겨우 일으켜 세웠지만 시어머니는 다시 또 주저앉으셨습니다. 의사는 제게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하더군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며칠 후 시아버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함께 있으면서 평생 웃는 얼굴밖에 보이지 않았던 시어머니가 그렇게 미친 듯이 오열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여보, 어떡해. 나 먼저 두고 가면 어떡해. 아이고, 나도 데려가. 아이고. 저 역시 갑작스럽게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에 제정신이 아니었죠. 아버님, 어떡해요? 아버님. 하필 또 저희가 분가한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터졌던 거라 시어머니는 졸지에 사람들 북적북적거리면서 함께 살았던 곳에서 혼자 거주하게 되셨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바로 이야기했어요. 우리 분가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어머님이 너무 걱정돼. 당신만 괜찮으면 최소한 몇 달 정도는 어머님이랑 더 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저희 부부가 그런 이야기를 나눌 것을 아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나 괜찮으니까 혹여나 너네 다시 여기로 들어올 생각은 하지 마라. 나는 그냥 명절 때나 내 생일 때나 가끔 연락해주고 한두 번 들여다주면 그걸로 족하다. 괜히 너네 나 때문에 다시 여기로 들어오면 죽는 니네 아버지가 얼마나 날 타박을 하겠니. 하나뿐인 자식이랑 며느리 신혼생활도 제대로 못 즐기게 했다고. 나 걱정하지 말고 잘 살고 있어라. 그게 날 위한 길이야. 어머니, 강경하게 이야기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그래도 저희 입장에선 너무 걱정이 돼서요. 그냥 몇 달만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안 된대도 내가 혹여라도 힘들면 자존심 괜히 세우지 않고 아가 너한테 제일 먼저 말하마. 그러니 안심하렴. 시어머니는 정말 끝까지 고집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몇 날 며칠을 설득했지만 꿋꿋이 본인 집에서 지내겠다고 하셨어요. 그쯤 되니 저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또 다행스러웠던 건 당시 저희가 얻은 신혼집 자체가 시댁이랑 그렇게 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주 찾아뵙는 것으로 타협을 보고서 알겠다고 한 뒤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시아버지를 잃은 아픔을 추스렸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도 채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제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처음 한 번은 그냥 집을 잘못 찾은 사람인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거의 3번 넘게 비밀번호를 틀리면서도 계속해서 제 차 번호를 입력하려고 키를 삑삑 누르는 소리가 들리는데 정말 전신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하다못해 남편이랑 같이 있었으면 둘이 함께 무서워했겠지만 하필 그날 남편이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 약속이 있어서 저녁을 먹고 들어온다고 했던 날이었어요. 여자 혼자 집에 있는데 갑자기 그런 식으로 누군지도 모를 비밀번호 소리가 들리니까 소리도 못 지르겠고 미치겠더라고요. 게다가 인터폰 역시 고장이 난 상태라 밖에 누구인지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누구세요? 누구세요? 말을 하세요.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겁이 났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있을 수는 없어서 큰 소리로 누구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비밀번호 소리가 뚝 멈추더라고요. 한참을 그 상태로 가만히 숨죽이고 있었는데도 밖이 조용하길래 슬쩍 문을 열어봤습니다.
근데 문을 여는 중에 뭔가 문을 막고 있는 것처럼 툭 걸리자마자 정말 기절할 뻔해서 소리를 막 질렀습니다. 그러다가 어둠 속을 뚫고 자세히 보니까 실루엣이 너무나 낯익었습니다. 슬쩍 고개를 들이밀어서 꼼꼼히 살펴보니 세상에 저희 시어머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술을 많이 드셨는지 잔뜩 술 냄새가 나는 몸을 하고서는 저희 집 현관문에 기대어서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시어머니를 힘겹게 끌고 들어와서는 침대에 눕혀드렸죠.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우면서도 계속 몸이 불편하신지 신음소리를 흘리셨고 급기야 화장실로 달려가기도 전 침대에 토라하고 말았습니다. 때마침 남편이 집에 들어와 이런 시어머니 모습을 보고 기절할 것처럼 놀라더군요. 아니, 술도 못 먹으시는 분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아무래도 많이 힘드셨나 봐. 술 마시고 여길 찾아온 거 보니까. 전 그런 시어머니가 안쓰러워 몇 시간이고 옆에 있으며 깨어나길 기다렸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 잠에서 깬 시어머니에게 꿀물을 타다 드리며 어제 일 기억나냐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아니, 내가 왜 여기 있대? 라며 본인이 저희 집에 오신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오신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세요? 내가 왜 여기 있는 거니? 아니, 이 냄새는 또 뭐고? 나 토했니? 아휴, 세상에, 이럴 수가. 얘들아, 너무 미안하다. 내가 뭔 일 한 거니? 시어머니는 잠에서 깨자마자 저희에게 너무 미안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뭐 집이 멀지 않기도 하고 술버릇이 있으신 건가 싶어서 계속해서 사과하는 시어머니에게 괜찮다고 하고 다음에는 위험하니까 꼭 집에 들어가셔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한 다음에 시댁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날이 그때 한 번뿐이 아니었어요. 평소 술을 거의 입에 안 대시던 시어머니였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심 많이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 된 게 술만 마시면은 꼭 저희 집에 오시더라고요. 저번에는 계속해서 비밀번호를 틀려서 결국 제가 집까지 모시고 들어왔지만 이후에는 저랑 남편이 자고 있는데 저희도 모르는 새 저희 집에 이미 들어와서는 거실 소파에 주무시고 계시는 거를 아침에 보고서 깜짝 놀랬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남편이 깨기 전에 집으로 모셔다 드렸었죠. 여보, 어머님이 자꾸 술만 드시면 요새 우리 집에 오시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게 말이야. 벌써 5번째인데 거기다 기억도 못 하시잖아. 이렇게 술 많이 먹는 거 건강에도 안 좋으실 텐데 어떡하면 좋지?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끊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안 고쳐지네. 남편은 심각해졌지만 사실 저희로서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도 시어머니가 알고서 찾아오는 게 아닌 상황에서 집으로 들어가게 할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한편으로는 시어머니 입장에서 그렇게 사랑하던 시아버지와 원치 않은 이별을 하게 된 이후로 얼마나 마음이 적적했으면 그럴까 싶기도 했습니다. 본능적으로 혼자 있기가 싫어서 저희 집을 찾아오는 게 아닐까 싶었죠. 그래서 시어머니 술버릇을 고칠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긴 했지만 결국에는 시어머니가 아직 많이 힘드시니까 우리가 조금 더 참고 버티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 어머니도 이러다 마시겠지. 조금만 기다려드리자. 아직 시간이 필요하신 거일 수도 있으니까. 남편의 말에 처음엔 완전 동의를 했습니다. 제가 만약 시아버지와 같은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잃었다 해도 혼자서 제정신으로 지내기 힘들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더라고요. 저나 남편이나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직종의 특성상 주말에도 가끔 가다가는 거의 풀근무를 해야 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잠이 참 소중한데 시어머니가 그냥 한 번에 비밀번호를 맞추고 들어와서 조용히 주무시고 가는 것은 상관이 없었지만 점점 날이 갈수록 비밀번호를 틀리고 그 소리에 선잠에 들었던 저희가 깨서는 문을 열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여보, 어머니 같은데. 나 내일 일찍 나가봐야 하는데
큰일이네. 남편은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하필 이런 일을 겪고 매일 아침 무척이나 힘들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신혼 1년 동안 일주일에 3번은 꼭 그러셨어요. 그나마 모시고 들어오기만 하고서 끝이면 상관이 없을 겁니다. 꼭 시어머니는 저희가 출근 준비를 한창 하고 있을 때 비척비척 일어나셨는데 어떻게 그런 시어머니한테 해장국 한 그릇 안 끓여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꼭 몇 분이라도 짬을 내서 어떻게든 해장국을 끓여드리고 출근을 해야 했는데 그게 정말 무슨 하루 일과처럼 매일같이 지속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곤혹이었어요. 그러다 제가 묘안을 냈어요.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술 끊기 힘드시면 저랑 금주 모임을 하든 아니면 술 먹고 싶을 때마다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차라리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어떨까요? 어머니께선 저에게 민폐가 될까 걱정하는 기색임에도 어쨌든 본인도 술을 끊고 싶으셨는지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가 밤에 술을 안 드시니 이젠 낮에 드신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낮에 직장에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와 약속을 잡을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술 쪽으로 손이 가더라고 합니다. 나도 날 제어를 할 수가 없구나.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근데 뒤돌면 자꾸 생각이 나고 어느 날은 마음 먹고 싹 갖다 버리고 왔는데도 내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다라니까. 나도 미치겠다 얘들아. 시어머니의 애달픈 그 말씀은 정말이지 저희들에겐 하나의 과제이자 고민이었어요. 이대로 가다간 시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이 되실 게 뻔했고 어쩌면 그 과정을 지금 밟고 계신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더 조급해져 여기저기 조언을 구했는데 그러던 와중 제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 친구도 한때 부모님을 갑자기 잃고 무척 힘들어하다가 최근에서야 좀 정신을 차리게 된 친구였어요. 차라리 너희 시어머니 취미를 갖게 해드리는 게 어떨까? 운동을 나가시든 아니면 모임을 나가시든. 아무래도 지금 아버님 잃고 그 상실감이 무척 크실 거야. 그럴 때 혼자 내버려 두면 안 돼. 운동을 하시든 뭐라도 해서 시간을 보내게 해야지. 안 그럼 계속 술로 푸실 거야. 얼핏 들어도 좋은 생각 같았어요. 그래서 전 바로 남편에게 이를 말했고 시어머니와도 상의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취미? 글쎄, 내가 뭔 취미가 있었나? 하고 어딘지 내키지 않으시는 것 같았지만 제가 일부러 더 적극적으로 밀어붙였어요. 어머님, 도예 해보고 싶다 하셨잖아요. 도자기로 컵 만들고 하는 거요. 전에 아버님 계실 때 저희에게 도예 카페 발견하셨다고 하시면서 거기서 수강생 받는다고 말씀하시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아, 그래. 기억난다. 네, 어머니, 차라리 도예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그리고 이왕 하는 거 어머님 해보고 싶었던 거 다 해봐요. 꽃꽂이도 해보고 싶으셨잖아요. 마침 제 친구가 꽃집을 하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수강생을 모집한대요. 제가 말해놓을게요. 도예든 꽃꽂이든 제가 권해드리는 거였기 때문에 비용도 저희 부부가 다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희 살기도 빠듯하긴 했지만 그런 게 뭐 중요하나요? 당시 저한텐 시어머니의 마음이 회복되는 게 더 우선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해보시라 저것도 해보시라 쉴 새 없이 권해드렸어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놀랍게도 시어머니는 취미 활동에 한번 발을 들이시자 거기에 열중하셔서 예쁜 컵도 접시도 저희에게 갖다 주시고 꽃다발도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시기도 하고 지인분들께 선물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다 운동 삼아 수영을 하시겠다 하더니 스포츠센터에도 등록하시고 그런 시어머니 모습을 보아하니 점점 아버님을 잃은 이 상실감에서 벗어나 회복하는 듯 싶었어요. 사실 만약 이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최후의 방법으로 저희 집에서 모실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어머니께선 다행스럽게도 본인이 알아서 마음을 추스르고 일어나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요즘 기분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요즘은 아가 네 말대로 바빠서 그런지 오는 날도 적고 몸이 피곤해서 밤엔 잠도 잘 오는구나.
다행이에요, 어머님. 앞으로도 아버님 그리우시거나 마음 힘드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래, 그럴게. 아, 나 이제 센터 들어가야 해서 먼저 끊으마. 가끔 가다 전화하면 어머님 목소리가 예전보다 눈에 띄게 밝아진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게 생각대로 굴러간다 싶었죠. 하지만 이른 명절날 일어났어요. 저희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석류즙 세트를 들고 집을 찾아갔는데 글쎄 상상치도 못한 광경을 마주하게 된 거였죠. 니들 왔니? 바로 어머니께서 술에 잔뜩 취해 몸도 가누지 못하고 거실 바닥에 드러누워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어찌나 놀랐던지 저도 남편도 당황해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나중에 정신 차린 어머니께서 저희에게 그간 거짓말에 미안하다 사과했지만 남편은 그런 어머니가 답답했는지 목소리를 높이고 말았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얼마나 술을 드시고 있으셨던 거예요? 서너 번. 서너 번이나요? 그럼 도예며 수영이며 취미 활동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나가시긴 한 거예요? 가긴 했는데 끝나니까 다시 술 생각이 나더구나. 알고 보니 꽃꽂이도 그렇고 도예도 그렇고 수강기간이 다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 적적하신 나머지 다시 술을 찾으신 거고요. 남편도 이제는 제대로 심각성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저도 진짜 답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 막막했어요. 그 후 시어머니는 다시 술에 손을 대셨고 다시 저희 집에 찾아오셨고 아침에 깨면 당연히 미안하다고 하고서 조심하겠다고 하고 가셨지만 사실 술 마시고 나서 자기도 모르게 하는 행동을 제어하기가 힘든 건 맞잖아요. 그렇게 저희의 걱정이 다시금 쌓여갔을 쯤에 저희가 생각지도 못하게 시어머니의 버릇이 고쳐지게 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는 저희가 몇 달간 진행하던 프로젝트 때문에 남편이고 저고 평일 주말 안 가리고 매일같이 야근하고 늦게 들어오던 때였어요. 그러다가 일이 마무리되고 성과금도 두둑히 받은 다음 처음으로 제대로 쉬는 주말이었습니다. 남편이랑 저랑 둘 다 금요일에 들어오자마자 우리 주말에는 정말 죽은 듯이 잠만 자는 거다. 라고 서로 약속까지 한 다음에 알람도 전부 다 꺼버리고 진짜 말 그대로 시체처럼 잠을 잤어요. 금요일날 빠르게 퇴근을 하고 들어오자마자 잤으니 아마 오후 9시부터 잠에 들었을 겁니다. 거의 11시간을 넘게 한 번 안 깨고 자다가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제가 대충 아침 8시쯤에 한 번 눈을 떴던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자서 퉁퉁 부어가지고 앞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눈을 하고서는 어찌어찌 벽을 더듬더듬 거리며 화장실 불을 켜고 문을 열었는데 순간 저 기절할 뻔했어요. 어머니! 여보! 여보! 시어머니가 화장실에 널브러진 채로 쓰러져 계신 거였습니다. 그러고 그냥 계신 거였으면 말도 안 해요. 시어머니 몸이며 세면대며 화장실 바닥 타일이 온통 피바다였죠. 검붉은 색의 피가 사방에 가득한데 그 중간에서 미동도 안 한 채 쓰러져 있는 시어머니를 보니까 정말 그때까지도 꾸벅꾸벅 몰려오던 잠이 순식간에 싹 깨더라고요. 여보, 얼른 일어나봐. 어머님이 쓰러졌는데 화장실이 온통 피투성이야. 남편도 저처럼 죽은 듯이 자고 있었는데 급하게 자고 있는 남편까지 깨워서는 화장실로 데려갔습니다. 남편은 비몽사몽인 상태로 무슨 일이냐며 저를 따라서 걷다가 본인도 화장실 안 광경을 보고 화들짝 놀라더니 급하게 시어머니를 업고서는 차에 태우고 응급실로 향했죠. 평소 같았으면 저희가 잠기가 밝은 편이어서 시어머니가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왔을 때 깼을 겁니다. 근데 저나 남편이나 너무 피곤했던 나머지 그 어느 때보다도 골아 떨어져 있었는데 하필 그때 시어머니가 이 지경까지 온 거였죠. 차를 타고 가면서도 손이 덜덜덜 떨렸습니다. 시어머니 입가에 묻은 피를 막 닦아드리는데 진짜 눈물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아버님, 제발 저희 어머님 좀 살려주세요. 삶에 치이느라 바빠서 시아버지도 잠시 잊고 있었는데 정말 당장이라도 돌아가실 것 같은 시어머니 얼굴을 보고 있자니 너무도 자연스레 시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부디 하늘에 있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지켜주길 바라면서 속으로 중얼중얼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어찌저찌 응급실에 도착해서 시어머니를 눕혀두고 저와 남편은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얼굴로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 저희 옆에서 같이 심각한 얼굴로 시어머니를 이곳저곳 살펴보던 의사는 몇 번이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묘한 표정을 지었죠. 이 환자분... 거기까지 말하고 끊더니 의사는 혹시 모르니까 검사를 조금 해보겠다면서 저희에게는 잠시 앉아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일단 의사가 기다리라고는 하니까 기다리는데 저나 남편이나 정말 불안해가지고 혼났어요. 특히 저는 마지막에 봤던 의사의 묘한 표정이 계속 신경 쓰였죠. 혹시 저희한테 대놓고 이야기하기가 힘들 정도로 시어머니 상태가 심각한가 싶어서요. 보호자분, 잠시만 와보세요. 정말 천년 같은 시간을 기다린 후에 의사가 저희를 불렀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채 헐레벌떡 의사에게 가니까 의사는 어쩐지 웃음을 참고 있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사실상 돌아가시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던 시어머니도 생각보다 멀쩡한 낯으로 깨 있었는데 얼굴이 시뻘건 상태로 저희 눈을 못 마주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어안이 벙벙하게 있는데 의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피가 아니라 복분자 술입니다. 네? 복분자 술이라뇨? 남편과 저는 벙쪄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복분자 술이라는 단어가 나온 순간 시어머니는 정말 더 이상 얼굴이 빨개질 곳이 없을 정도로 새빨갛게 달아오른 상태로 병원 침대에 가만히 누워서 수액을 맞고 있었습니다. 전후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어머님께서 복분자 술을 드시다가 그걸 토하고 흘리신 것 같은데 보호자분께서 피라고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큰 병이 있다거나 하는 건 전혀 아니니까 걱정 아예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지금 연세 친구는 너무 쌩쌩하신데요. 그래도 나중에 더 나이 드시면 갑작스럽게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술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액 다 맞으시면 간호사가 빼드릴 테니까 그때 돌아가시면 됩니다. 살아생전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저도 남편도 새빨개진 얼굴로 가만히 그 자리에 있었죠. 저희 병원에 들어올 때 시어머니 없고서 정말 무슨 드라마에나 나오는 사람들처럼 온갖 난리를 쳤는데 먼저 있던 주변 환자들이 괜히 힐끔힐끔 쳐다보는 것 같아서 저랑 남편은 애써 핸드폰을 보는 척하고 어머님은 이젠 아예 포기했는지 그냥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가 수액팩을 떼주자마자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시더니 얼른 가자꾸나 라며 저희보다도 빠르게 걸음을 옮겼어요. 남편 차를 타고서 일단 시어머니를 모셔다 드리기 위해서 시댁에 가는데 이제 슬슬 어머니가 건강하다는 확신도 들었고 긴장이 풀리니까 이 상황이 웃음이 나더라고요. 저희야 그냥 착각을 하고 끝날 일이지만 시어머니는 이 복분자 사건의 당사자 아닙니까? 그걸 떠올리니까 뒷자리에 계시는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빨간 얼굴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것이 자꾸 생각이 나서 웃음을 못 참겠더라고요. 근데 차마 시어머니 계신 곳에서 예의 없이 대놓고 웃을 수가 없어서 저나 남편이나 콧구멍을 벌렁벌렁 거리면서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저희 둘이서 정말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진짜 우리 엄마지만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그게 복분자 술인지도 모르고 정말 피라고 생각했을 때는 눈앞이 깜깜했고 시아버지 잃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머님까지 보내야 하는 건지 정말 속이 다 뒤집힐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나니까 대체 언제 그렇게 힘들었냐는 듯 웃음만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를 댁에 모셔다 드리면서 저희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로 빠르게 들어가봐라 라고 한마디만 남긴 뒤 황급히 집으로 들어가는 시어머니 모습도 너무 재밌고 귀여우시고 지금 그 일이 생긴 지 2달 정도 지났는데 시어머니는 그 사이에 단 한 번도 저희 집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맨정신으로도 그리고 술에 취한 상태로도 말이죠. 남편한테 대충 들어보니까 시어머니가 그때 이후로 느끼신 게 있는지 아예 술이라고는 입에 대지도 않는 모양입니다. 솔직히 제가 시어머니였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며느리랑 아들 보기 얼마나 창피하시겠습니까? 하지만 그 마음은 당연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저랑 남편은 이제 정말 괜찮은데 그래서 남편이랑 잘 이야기해가지고 서로 시간 괜찮은 날을 하루 잡아서 저희가 직접 시댁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어머니도 이제 조금 괜찮아지시겠죠. 갑자기 저희 시어머니 귀여운 일화가 생각나서 한번 풀어봤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네요. 빨리 바쁜 일이 끝나서 시어머니와 민망한 상황을 풀고 다시 예전처럼 한 가족처럼 오손도손 지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슬픔을 좀 덜 수 있도록 제가 앞으로도 많이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어머님,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아버님은 비록 가셨지만 저희가 옆에 있으니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